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진행을 맡은 장세은. 신예지입니다. 네, 예진님 잘 지내셨나요? 네, 여름 감기를 극복하고 좀 살아났습니다. 날이 어찌나 더운지 이렇게 더운 여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날씨가 네, 정말 망고가 열릴 것 네, 같은 너무 덥죠? 그런 날씨입니다. 네, 네. 이 와중에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정이 촬영일인 오늘 나왔는데요. 음. 알파벳은 AI 호황 덕에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돌며 시간 내에서 주가가 3% 넘게 올랐고요. 반면 테슬라는 자동차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으로 2분기 연속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저도 실적 발표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결과가 나오는 걸 좀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점점 분주해지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기업의 다양한 실적 발표를 들고 왔는데요. 저희 방송의 오늘 테마 실적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제 리포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증권의 서정훈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빅테크 실적 대기하며 혼조세 마감이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네, 미증시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던데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엇갈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지 시각 7월 22일 기준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44%, 나스닥은 마이너스 0.41% 하락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엔 테슬라,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기업별로 차이가 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같은 날 기준 알파벳은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테슬라는 2%대, 애플은 0.8% 상승했지만 다른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미국 내 10기가와트의 전력량이 필요한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죠.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한화 약 700조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의 난항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주가가 영향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업종은 오히려 올랐다고도 하던데요. 네, 업종별로 보면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선방해줬고요.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업종별 대응이 엇갈리는 모습이 실적 시즌을 앞둔 불확실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수익률이 10% 빠진 곳도 있는 반면 상승폭을 키운 곳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이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세훈님은 오늘 로키드 마틴과 GM의 실적 발표 관련 리포트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저희 방송 계속 실적 시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리포트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먼저 로키드 마틴입니다. 오늘 글로벌 방산 업황과는 큰 관련 없는 실적 부진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방산업계의 대표 주자죠. 로키드 마틴. 전쟁, 지정학 리스크, 국방 예산 확대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방산 기업엔 호재가 줄줄이 쌓여 있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은 의외로 시장의 기대를 확 깨버렸습니다. 시장에선 이게 웬일이지 당황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유, 흐름, 전망까지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부진의 핵심 원인은 바로 대규모 일회성 회계 비용입니다. 항공기와 회전익 부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손실이 실적을 통째로 흔들어 놨어요. 경영진은 이건 미래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괜찮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한 비용 이슈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익성도 줄었고 수주도 현금 흐름도 같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주 쪽 지표도 좀 많이 떨어졌나요? 네, 수주의 핵심 지표 북투빌 비율이 0.7%까지 하락했습니다. 신규 수주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죠. 현금 흐름도 전년보다 크게 줄면서 결국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81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부가 부진했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그나마 버텨준 건 미사일과 사격 통제 부문이었어요. 전년 대비 10% 넘는 외형 성장을 기록했고 우주 부문도 소폭이었지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매출 역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항공기 사업 쪽이 좀 가장 큰 리스크였던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음. 항공기 부문이 전체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고, 현재 미국 국방성과의 계약 문제까지 겹치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숫자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 바로 수주와 현금 흐름입니다. 네, 수주는 0.7배로 크게 줄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전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덩달아 위축되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단기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방산 업황 자체는 좀 좋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 부진은 업황 때문은 아닙니다. 음. 어디까지나 로키드 마틴 이 회사의 특유의 문제입니다. 음. 특히 미국 국방성과의 항공기 계약,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글로벌 방산 업황은 꽤 괜찮습니다. 해외 수주도 늘고 있고 미사일 중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다른 방산 기업들 실적을 보면 이런 부진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럼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아직은 신중하게 지켜보자 쪽에 가깝습니다. 항공기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기엔 부담이 큰 타이밍이고요. 다만 이 이슈가 해소된다면 지금의 눌림 구간이 저가 매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분명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방산 섹터에서는 수요는 강하고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하며 미국 국방 예산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기업 개별 이슈랑 업황 이걸 좀 잘 구분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로키드 마틴 실적은 방산 업황 전체가 흔들린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기업의 실적만으로 전체 섹터를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다음 분기 실적 그리고 항공기 부문의 수주 회복 여부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로키드 마틴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었는데요. 네. 로키드 마틴에 대한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예진님은 넷플릭스 실적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보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도 이익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로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심지어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넷플릭스 호실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에 매출 110억 8천만 달러, EPS는 7.19달러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오히려 급락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유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도 불리죠. FCF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FCF 감소와 함께 자사주 매입 규모도 함께 줄어든 흐름이 나타납니다. 시장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 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 전년부터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이는 플랫폼 전략이 단순한 가입자 확대에서 다른 구조를 통한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지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결과 오히려 FCF나 자사주 매입 축소 같은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넷플릭스 실적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환율 관련입니다. 넷플릭스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 외의 매출인데요. 애플과 테슬라를 포함해 이런 다국적 기업들 본사 기준 통화로 실적을 집계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달러로 환율 이득을 봐서 실적이 좋았다. 그러나 달러를 쓰는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의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만일 환율 때문에 호실적이면 이거 거품 아니냐라는 반박이 들어온다면 아직까지 성장 동력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실적엔 환율 효과가 큰가 보네요. 네. 그러면 달러 약세가 넷플릭스엔 어떻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달러 약세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해외 수익 해당국 통화로 받은 후에 달러로 환산됩니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할 때는 현재 통화 수익을 나누는 구조죠. 쉽게 말해 유럽에서 벌어들인 유로 수익이 더 큰 달러 수익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강달러일 때 해외 매출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강달러, 약달러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엄청 그게 헷갈리는데 이 부분이 좀 핵심입니다. 해외에서 번 돈은 현지 통화로 먼저 받고 그걸 본사에서 달러로 환산해서 매출로 잡는 건데요. 그런데 환율 계산에서 핵심은 나눗셈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3,500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이걸 달러로 바꿀 때는 13,500원 나누기 1달러인데요. 즉 분모가 커질수록 결과값은 작아지겠죠. 강달러라면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라 가정했을 때 13,500원 나누기 1,400원 약 9.6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약달러면 환율이 숫자가 낮은 1,100원이라 했을 때 같은 13,500원이 12.3달러로 바뀝니다. 같은 돈을 벌었어도 환율이 낮을수록 즉 약달러일수록 글로벌 본사 입장에선 더 많은 달러로 환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핫한 라부부 인형이 미국에서 45달러라고 했을 때 강달러 시에는 63,000원, 그리고 약달러 시에는 49,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구독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약달러일수록 해외 소비자 입장에선 좀 싸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회사 입장에선 같은 구독료도 달러로 환산할 때 더 많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달러가 실적의 호재로 작용할 때도 있는 거죠. 한편 수출 기업의 경우에 강달러일 때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더 비싼 자국 환율로 환율할 수 있어서 정반대로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의 원자재 수입도 고려하면 강달러, 약달러 모두 상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부부 저도 정말 네. 갖고 싶었는데 예시로 들어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율 효과가 거의 없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 즉 USCA에서도 15%나 성장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앞서 말한 누군가가 환율 관련으로 이득을 본 거면 이거 상승 요소에 거품이 낀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뜻하는 USCA는 달러 기준 결제가 이뤄지는 곳입니다. 그 말인즉슨 환율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매출이 15%나 늘었다는 건 넷플릭스의 본질적인 경쟁력, 즉 콘텐츠와 플랫폼 매출 구조 자체가 아직 견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USCA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매출 성장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에서 또 눈에 띄는 건 영업이익률이 무려 34%에 육박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혹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영업이익률이 매출 성장률보다 높다는 건 같은 매출로도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비용 통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신호고요. 특히 광고 비즈니스 확장과 콘텐츠 라인업 효율화로 이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콘텐츠 관련 흐름도 궁금한데요. 저도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이번엔 상각 수치가 자산 추가보다 더 컸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건 리포트에서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새 콘텐츠를 만드는 속도보다 기존 콘텐츠의 가치가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이 크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상각은 콘텐츠가 시장에 풀려 소비가 되면서 그 가치가 소진되는 걸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물건은 감가상각이 빨라서 중고 시장에 팔기 어려워. 감가상각이 보장된다는 건 중고로 팔았을 때 하방은 보장된다라는 의미겠는데요. 상각 속도가 콘텐츠 신규 투자보다 빠르다는 건 수치상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나온 콘텐츠가 더 많다. 즉 효율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경쟁사와 비교하면 넷플릭스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네, 리포트를 보시면 영업 이익률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디즈니, 아마존, 스포티파이,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를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기준으로도 영업이익률 30%, 순수익률 25%, 매우 견고한 수치고요. PER, ROE 같은 수익성 지표에서도 다른 스트리밍 업체보다 안정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S&P 500 대비 주가가 더 잘 나간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S&P 500은 미국 대표 500개 기업의 평균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이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우량 성장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넷플릭스가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느낌이 듭니다. 다만 실적만큼이나 투자자 심리가 더 예민해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더 구체적인 방향성과 현금 흐름,
주주 환원 등의 종합적인 신뢰 같아 보입니다. 세연님이 들고 온 GM 리포트도 기대가 되는데요. GM이 관세 관련 이슈로 화두가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세 리스크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주제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실적 괜찮네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 꽤 긴장해야 할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면요. 2분기 매출은 471억 달러, 순이익은 25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는 오히려 웃돌았습니다. 관세 부담 11억 달러, EV 재고 평가 손실 6억 달러, 그리고 품질 보증비 증가 3억 달러. 이런 악재들을 감안하면 꽤 선방한 실적이에요. 조정 영업이익은 30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6.4%로 다소 주춤했지만요. 그런데 실적은 괜찮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진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문제는 실적보다 앞으로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GM은 올해 관세 비용을 40에서 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분기엔 11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그럼 3분기부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한국산 부품, 차량에서만 20억 달러 정도가 발생했고요. 간접 관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GM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GM은 두 가지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용 효율화입니다. 전체 관세 영향 중 최소 30%는 상쇄하겠다고 밝혔고요. 둘째는 생산 재배치입니다. 40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 내 픽업 트럭, SUV 생산 능력을 30만 대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GM은 멕시코와 캐나다 생산 비중이 37%, 전통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수익 상품인 픽업 트럭, 이 생산을 멕시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게 이번 관세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GM의 대형 트럭 최대 생산 기지인 실라오 공장도 멕시코에 위치해 있고요. 이거는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거기다 IRA 조기 폐지 이슈로 EV 보조금도 줄어들면 전기차 쪽 수요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와 함께 하반기 신차 출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대형 픽업 트럭, 차세대 모델을 런칭하는 데는 여기에 마케팅 비용 그리고 설비 비용이 꽤 큽니다. 결국 GM은 실적은 상반기보다 확실히 둔화될 전망이고요. 시장에서도 이걸 미리 반영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8%나 하락한 겁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픽업 트럭은 미국인의 소울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봤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지금 현재 보조금 축소, 규제 변화, 그리고 경쟁 심화까지 EV는 점점 정면 돌파가 어려워지는 구간에 들어섰고 GM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GM은 아직 버티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관세, 생산 구조 리스크는 더 커진다. 실적보다 주가가 더 예민해지는 구간이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과 투자자들이 보는 건 그 다음입니다. 특히 관세 리스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인 소식입니다. 세연님 코인 소식 전해주시죠. 네, 4개의 소식 이어서 가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비트코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시 12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조정 진짜 꼭대기라서 그런 걸까요? 요즘 주변에서 이 비트가 고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석가들은 지금 상황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정확히 말하면 아직 정점이 아니다. 이건 다음 랠리를 위한 준비 단계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12만 3천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에 지금은 12만 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석업체 비트코인 벡터는 지금 구간을 하방 지지력이 강한 수렴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급락 전환이 아니라 상승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는 점이죠. 펀더멘털 지표도 뒷받침합니다. BFI, 비트코인 펀더멘털 인덱스라고도 하는데요.
네트워크 선장률도 좋고 유동성도 안정적입니다. 특히 매수자들이 장기 보유자, 즉 롱텀 홀더로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네트워크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은 장기 보유자가 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시장에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단기 투기 세력보다는 버티는 힘, 즉 홀딩의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단기 보유자 열도 지표를 보면 지금 시장이 과열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자들이 계속 유입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지금 가격대가 단순히 고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하락이 아니라 숨고르기, 네트워크와 매수 흐름은 여전히 강세, 그리고 다음 목표는 13만 8천 달러 돌파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숨어 있는 좀 흐름을 읽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잠깐이 조정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진짜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연님이 가져오신 코인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실적 시즌에 대해서 다양한 리포트를 다뤄봤습니다. 네, 리포트뿐 아니라 방송 직전에 발표된 테슬라 실적까지 끼워 넣으면서 언제나 알차게 꾹꾹 눌러 담아서 얘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로키드 마틴과 GM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여러 개의 기업을 실적 발표와 코인까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안에 들여다보면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는 넷플릭스 실적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약달러의 영향이 넷플릭스 실적 상승의 주 원인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 여전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넷플릭스의 하반기 드라마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어떤 콘텐츠가 글로벌 순위에 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리포트의 신예지 저는 장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